뉴욕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투자의 맥을 짚어보려면 매크로 변수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부터 시작해서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찬찬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된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 전쟁 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금리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요즘에 좀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의사록에서는 뭐 어떻게 특정한 부분들 없었나요? 네, 그 의사록이라는 것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3주 뒤에 나오게 됩니다. FOMC 회의 당일에는 파월 의장만 나와가지고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다른 18명의 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숫자 힌트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러했구나. 왜 이제 의사록을 보느냐 하면은 때때로 의장이 당일에 했던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다수의 위원들이 생각했던 분위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당초에는 시장에서 좀 매파적인 의사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 증시도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의사록이 나오기 직전까지 또 증시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버리는 그랬군요. 뭐 그런 그림도 예.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 보니까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에 대비해가지고서 매파성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3주 전으로 되돌아가 봐서 지난번 FOMC 회의가 왜 우리가 봤었을 때에 매파적이라고 여겼느냐. 특히나 예. 이제 보시게 되면 장기 금리 자체가 FOMC 회의 직전에는 4.3%대 정도였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거의 한 50bp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매파성이 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24년도하고 25년도에 대한 점도표가 예상보다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좀 올라간 것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점도표는 뭐 명확히 보이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의 관심은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중립금리에 대한 의사록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이제 시장의 시장에서는 지금 혹시 연준 내에서 그에 대한 뭔가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지금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 내에서 별다른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러네요.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일 뿐이었다라고 하니 안도감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지난 9월 FOMC에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점도표, 두 번째는 중립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점도표는 뭐 이미 다 찍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이 혹시라도 연준 안에서 진짜로 얘기가 되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걱정했던 건데 대표님 표현에 따르면 이번에 의사록에 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하나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PPI도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예상치는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사실 저번 달에 발표된 수치보다는 떨어졌어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PPI에 대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사실은 CPI 대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나 물가가 지금 높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PPI 이제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가지시는 거고, 또 이번 달에 독특함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다음 날 생산자가 나오는데 이번엔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는 네. 건가요, 혹시? 근데 이게 이제 그 일정을 짜다 보면은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진화하는 데 좋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이번에 그러면 생산자 물가의 상승을 견인한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에너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유가가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반영이 되느냐를 가지고서 예상치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봐가지고서는 지난달 말까지는 거의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 부분이 대단히 빠르게 생산자 물가에는 반영이 된 것 같다.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는 그보다 약간 더 시차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즉시적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이고 다만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뭐 그 상품 쪽에서도 에너지를 제외하고 본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쪽을 본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예상치 수준 혹은 지금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준 정도로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비록 헤드라인에서 특히 에너지가 이끌어서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사실이나 근데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안정적이다. 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지금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좀 빠져주다 보니까는 그러면 헤드라인을 이끈 요인이 에너지인데 그 부분이 최근에 좀 안정화됐으니 그럼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 레포트 발표된 거는 그러면 과거의 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CPI보다 PPI가 먼저 발표되는 게 흔치 않은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인데 혹시 저는 뭐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정을 짜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연준이 계속 뭐 유가보다는 이제 코어의 물가를 관심 있다. 그것만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유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다른 쪽의 물가를 또 건드릴까 봐 걱정을 했던 건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숨 또 덜었던 내일 물론 CPI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유가 얘기를 하려면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전쟁 그 이제 발생 자체는 사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유가의 이제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입니다. 다만 그쵸? 일단 낮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주변부 지역만 놓고 보면은 이쪽에서는 사실은 뭐 기름값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만한 즉 이제 원유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쵸. 네, 예. 근데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이란이 정말로 하마스의 배후 이어서 이란에 대해서 서방 세계에 강력한 수출 제재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석유 공급에 글로벌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특히나 올해 보시게 되면 뭐 러시아나 사우디에서는 감산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근데 이란이 70만 배럴을 오히려 여기는 생산을 늘렸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그나마 원유 시장 수요 공급에서 좀 균형을 맞춰주는 요인이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제재가 들어가면 어떡하냐인데 근데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 얘기하는 것이 배후에는 이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 특히 반응이 어떠냐면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특히 간밤에는 이제 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그 심지어는 이란에서도 초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놀랬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예, 그런 깜짝 놀랐다고. 것까지 내놓은 걸로 봐가지고서는 일단은 서로 간에 선긋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확산되는 것은 일단은 막혀 있는 것 같다 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그 덕분에 다시 유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래도 뭐 안심하기는 이른 것이 전쟁이라는 게 늘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불확실성이 따르기는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계속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인데 뭐 그 이제 다행히 그래도 유가의 조금 안정을 이끈 추가적인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유가에 대한 글로벌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매도 포지션이 없을 정도로 몰려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포지션이 유가가 올라간데 배팅을 하는 것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그 매수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따라붙었었다라는 예.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원유 선물에서 숏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역사상 최저치로 줄었었거든요. 한 2주 전만 해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불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옐런 장관이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또다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절대 양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게 사실이나 전략 비축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석유류의 순수입 물량의 90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셰일 가스가 나온 이후로는 수출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각종 석유류의 순수입 기준으로 봐가지고서 절반으로 전략 비축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일치 이상의 전략 비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양이 절반 줄었지만 추가적으로 1억 배럴 이상을 더 방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하다 보니 너무 유가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수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 유가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확전되지만 않는다면, 물론 전쟁을 예측하고 예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유가의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와 이렇게 금리, 매크로 단위 좀 안정됐을 때 또 실적 시즌까지 받쳐주면 참 시장이 좀 좋아질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한국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펩시코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고 그쵸,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 모두 다 잘 끊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대표 산업들의 이제 IT하고 지금은 그 배터리 쪽이 나왔는데 사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최근에 계속 추정치가 내려가기만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는 그것보다는 좀 뭐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미국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 3분기 연속으로 감익이었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 자체가 증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증익폭이 적지만 4분기부터는 두 자릿대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실적 시즌 요번에 그 내용 자체가 일단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적 장세에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매크로 지표들의 영향들에, 특히 이제 금리나 이런 거에 영향을 시장이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부터는 조금 그 부담은 덜어내고 기업 실적에만 집중하면 되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 지금까지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예상이나 전망 자체는 좀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변수들로 인해서 사실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좀 낮춰지던 전망치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에는 특히나 두 자릿수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은 저렴해진 밸류에이션을 활용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